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는 7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원래는 남편이 은퇴하면 같이 내려와 노년을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일찍 남편을 먼저 보내며 이렇게 저 혼자가 되었네요. 이제는 자식들도 다 귀찮다 싶어 혼자 지내고 있지만 그런 제가 요즘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사연 채널입니다. 요즘에는 사연을 듣다 보면 제가 혼자라는 것도 잊을 정도예요. 그동안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지도 모르고 이 재미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뒤늦게 아쉬울 뿐이네요. 덕분에 심심할 틈 없는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말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70줄에 들어선 만큼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적지만은 않거든요.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았고 고생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자식들 키우는 것만으로 제 할 일은 다 했다 싶었던 저였죠.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 남은 여생이나 즐겁게 보내려고 했더니 그 양반마저 일찍 떠나버리고 저 혼자 아쉬운 삶을 살게 되었네요. 남편 먼저 죽은 것도 서럽고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제가 자식들과 척을 질 뻔했다면 믿어지시겠나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었는지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식구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을 뻔했지 뭐예요. 이미 지난 일이니 이제는 잊자 싶은데도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억울함에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숨이 가빠오는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고 나 같은 사람 사연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 사연도 보내보면 들어주실 분이 계실까 싶어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도 보내봅니다. 그럼 모두들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라 생각하시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50년대생인 저는 보통 제 또래 여자들처럼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들은 진작 먼저 결혼하고 제 차례가 되어 저도 시집가서 출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는 얼굴 두어 번 보고 중매로 결혼하는 일이 흔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연애 같은 건 책에서나 봐봤지 남자라곤 잘 알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그저 남편은 돈 잘 벌고 가장 노릇만 잘하면 된다면서 저를 하루빨리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들이야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할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니 저도 얼른 치워버리고 싶으셨겠죠. 그렇게 저도 남편과 3번 만나보고 결혼을 했더랬습니다. 연애 한 번 못해본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첫인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 남자는 아니지만 인상 좋게 잘생긴 호감형 얼굴에 저보다 한참 큰 키가 남자답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모르는 남정네랑 말 한마디 섞어도 가슴이 괜히 간질간질할 청춘이니 나 결혼하겠다고 선보러 나온 그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한전 다니며 직장이 탄탄해서 그런지 부모님이 특히나 그 사람을 좋아하셨고 4살 터울이라 저와 궁합도 딱이라고 하니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을 하면서 저는 남편에 따라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전 직원이었던 남편은 여기저기 발령지를 따라 이사를 많이 다녀야 했거든요. 당시에는 남편이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고향에서만 살았던 저도 남편에 따라 대구로 가 거기서 첫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남편은 성실하고 늘 열심히인 사람이었어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하는 좋은 사람이었죠. 덕분에 저는 남편이 벌어오는 생활비로 아들 둘 낳아 기르며 아내로서 엄마로서 제 도리를 다해갔습니다. 3살 터울의 아들들을 낳은 저는 일하는 남편 대신 자식들을 키우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집에서 애들 키우며 입에 들어가는 것, 입히는 것, 뭐 하나 편하게 하려 한 게 없었어요. 혹시 몸에 안 좋은 거 먹일까봐 과자도 안 사 먹이고 내 손으로 직접 간식까지 만들어 먹이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애들 손잡고 도서관이고 박물관이고 다니며 좋은 경험들도 시켜주고 싶었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알뜰살뜰 살며 남 돈은 전부 저축을 했고 남편은 그 돈으로 조금씩 투자도 했어요. 물론 저는 그런 쪽으로는 영 젬병이라 남편이 돈 불리는 걸 구경만 하고
저는 저축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제가 모은 돈으로 종잣돈 삼아 투자로 돈을 불려갔던 남편을 보면 저희 부부가 꽤 합이 좋은 부부였음은 사실이었던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고 부부는 아니었어도 크게 싸우거나 틀어질 일 없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서로 부부로 책임을 다하고 그런 노력들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이였죠. 연애 결혼이 아니라 그런지 드라마에서 보는 절절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평생의 동반자였어요. 나 정도면 좋은 남편 만나서 부족함 없이 사는 거라 생각하며 평생 남편 탓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몇 번 이직을 하고 사업도 하며 나름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직장에 다니며 은퇴까지 평생 직장에 다니며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 남편은 여러 일을 거치면서도 한 번도 제가 돈 걱정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늘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가족들에게는 걱정 끼치지 않으려 하는 참된 가장이었죠. 가끔은 남편 혼자 너무 애쓰는 건 아닐까 걱정이었지만 남편은 원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집에서 아이들 잘 키우며 제 할 일을 잘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잘하는 동안 큰 병치레도 없고 학교 생활도 곧 잘해서 크게 속썩이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저도 고생하는 남편만큼이나 제 몫을 잘해낸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는지 저와 남편도 벌써 같이 산 세월이 30여 년이 다 되어갔고 아이들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며 각자 자기 앞가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들이 몇 년 뒤에 결혼만 하면 저희도 부모로서 도리는 다 끝난 거라 생각하며 아이들이 각자 가정을 꾸려 독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대학 나와 회사 잘 다니는 아들들을 보기만 해도 뿌듯한 마음에 더 이상 큰 욕심은 없었지만 저도 괜한 보상 심리가 있었는지 막상 아이들이 결혼할 시기가 오니 모자람 없이 자기에게 맞는 짝 잘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큰애야 워낙 장남답게 자기 앞가림 잘하고 똑부러지게 살던 아이였으니 크게 걱정도 없었고 막내야 아직 20대라 결혼하려면 한참 남았을 테니 그 사이 큰형이 먼저 결혼해서 가정 꾸리는 걸 보면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맏며느리가 끌어주면 될 테니 첫째 먼저 잘 결혼시키면 둘째는 별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서른인 큰애보다 둘째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지 1년도 안 된 둘째 아들이 만나던 여자친구와 사고를 쳐버렸거든요. 심지어 그 애는 이제 막 철들었을 것 같은 24살 아이라니 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워낙 진도도 빠르고 우리 때랑 다르게 자유분방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른 집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남의 귀한 딸을 혼전 임신시켰다는 게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들 가진 엄마로서 그런 쪽으로 교육은 잘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쩌겠나요. 막내 아들이 우물쭈물하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저는 곧바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제가 그 애를 만나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도 안 돼서 남편한테는 말도 못하고 아들은 출근하느라 저랑 그의 단둘이 보게 되었죠. 시어머니 될 사람 보러 나왔다고 꾸민 것 같은데도 화장도 옷차림도 뭔가 어설퍼 보이는 것이 한눈에 보이기에도 아직 학생 티를 벗지 못하고 앳돼 보이는 얼굴에 저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자는 제 얘기에 그쪽 부모라도 같이 나올 줄 알았더니 무슨 생각인 건지 그애 혼자 나왔더라고요. 차라리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애랑 얘기하려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싶었죠. 그래, 만나서 반가워요. 갑작스러운 일로 만나긴 했지만 둘이 좋아서 만났을 테니 환영이 먼저겠죠. 지역이 통해서 대충 얘긴 들었어요. 나이는 24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학교는 졸업했어요? 아니요, 저 대학 못 나왔어요.
혼자 나온 아가씨를 최대한 배려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궁금한 것부터 물었더니 왜 그러는지 애가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요즘 애들 웬만하면 다 대학을 나왔으니 그래도 당연히 대학생이겠거나 싶어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그 애는 대학생이 아닌 고졸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미리 아들에게 인적사항이라도 물어보고 올 것을. 아들이 남의 집 딸 임신시켰다는 소리에 놀라서 다른 걸 물을 겨를도 없이 나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아이, 그렇구나. 나는 달리 물어본 게 아니라 어려서 학생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미리 알고 나왔어야 하는데 급하게 만나라는 거 너무 몰랐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내가 무서워요? 왜 그렇게 주눅이 들었어? 괜찮으니까 편하게 해요. 오히려 미안해할 건 나인데. 나이도 더 많은 우리 아들이 아가씨 마음 고생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미안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잘한 거 없는데요, 뭐. 그래도 저 오빠랑 결혼해서 잘 살 자신 있어요. 오빠보다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럼 애가 있는데 결혼은 당연히 해야지. 근데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안 계세요? 지혁이가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 오늘 혼자 나온 게 마음이 쓰여서. 그게 사실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이혼을 하시고 따로 사시는데 두 분 다 멀리 사셔서요. 저 혼자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저희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말하면 놀라실까봐. 솔직히 저도 나름 며느리 욕심이 있었던 터라 젊은 애들이 사고쳐서 결혼한다는 게 탐탁치는 않았지만 여자 몸으로 혼전 임신하고서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마음고생했을 그 애를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내 아들 책임이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사정이 여의치도 않다는 걸 들으니 내가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품어줘야겠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그 아이를 혼자 만나고 왔던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상황을 알리고 하루빨리 아이들을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아이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어린 며느리 배부르기 전에 결혼을 시키려다 보니 이것저것 세심하게 결정하지도 못하고 속전속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몇 달 뒤에 결혼식을 올리려니 예식장 예약이 쉽지 않아 남들이 기피하는 시간에 결혼식을 잡으며 겨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덕분에 다행히 배부르기 전에 식을 올린 둘째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출산 준비를 해야 했죠. 뱃속 아이 걱정에 신혼여행도 떠나지 못하고 집에 있게 된 그 아이가 저도 참 안쓰러웠습니다. 한창 좋을 시기에 임신과 결혼을 하게 된 그 아이가 혼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게다가 이혼하셔서 서먹하게 지낸다는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멀리 지방에 계셔서 자주 올라오지도 못하시고 20살에 혼자 독립해서 이 지역의 연고라고는 저희 아들밖에 없다는 얘기에 제가 그 아이를 친정엄마처럼 챙겨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일하는 아들 대신 매일같이 애들 신혼집을 들락거리며 임신한 며느리가 잘 먹고 잘 사는지 챙기기 시작했죠. 아가, 나왔다. 오셨어요, 어머니? 배불러서 힘들 텐데 그냥 누워있어. 너 아직 밥 안 먹었지? 어제 네가 차돌 된장찌개 먹고 싶다 그래서 차돌 사왔다. 바로 밥 차려줄 테니까 가서 더 누워있어. 정말요? 그냥 생각나서 한 말인데 그걸 기억하고 계실 줄 몰랐어요. 먹고 싶어서 나더러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부려먹어요. 뭐 어떠니? 먹고 싶으면 바로바로 해달라고 하라 그랬잖니. 원래 임신하면 잘 먹고 잘 자야 하는 거야. 그나마 입덧은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밥이라도 챙겨줘서 다행이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집에 들락거리는 게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며느리를 챙긴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도 못 해봤네요. 게다가 둘째 며느리가 어려서 그런 건지 원래 정이 많은 성격인 건지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밥해줘서 고맙다는 말이나 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저도 며느리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자주 아들 집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저도 남편 일 보내놓고 혼자 할 것도 없다 보니 점심쯤 그 집에 가서 같이 밥해 먹고 아들 퇴근할 때 돼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며느리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뭘 생각하고 준비할 겨를도 없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시켰다 보니 저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되려니 많이 당황스러웠죠. 거기다가 제가 딸 하나 없이 아들만 둘이다 보니 아들들 대하던 버릇으로 며느리를 대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아들들은 뭐든 챙겨주고 시켜야 하다 버릇해서 그런지 자꾸만 제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고깝게 생각하지 않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싹싹하고 기죽지 않으면서도 저한테 살갑게 잘했었죠. 그렇게 막내 아들이 얼결에 먼저 결혼을 하고 자식 낳아 기르는 동안 큰아들은 일만 하느라 연애할 새도 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워낙 욕심 많고 자기 할 일 알아서 잘하던 아들이라 특별히 걱정은 없었지만 이제는 또 너무 일만 하느라 결혼이 늦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일부러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동생은 진작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사는 데에 비해서 큰애는 나이 먹어가도록 결혼은커녕 연애도 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저 혼자 아들에게 말은 못해도 계속 큰애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아들이 결국 30 중반이 되어서야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인사를 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에 일하며 만난 여자친구라는 소식에 저는 더 기뻤어요. 아들 회사가 대기업이다 보니 같은 회사 다니는 여자라면 안 봐도 똑 부러지겠다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인사를 하러 온 큰며느리는 첫눈에 보기에도 야무지고 똑 부러져 보였습니다. 순하고 밍숭맹숭하니 겁에 질려있던 둘째와 비교하면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이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고로 맏며느리는 그래야 하다 싶었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워낙 어릴 때 시집 와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발랄한 성격 때문인지 여전히 실수도 많았지만 둘째와 달리 사회생활 오래 한 큰며느리는 뭐든 잘할 것 같았습니다. 큰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둘째랑 서로 도와서 집안을 잘 이끌어가겠다 싶었죠.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제사며 집안일을 큰며느리가 신경 써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런 큰며느리는 저한테 도통 틈을 주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대놓고 시집살이 할 생각 없다며 선전포고를 하는 바람에 저는 큰며느리에게 말 한 번 붙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태혁 씨랑 같은 회사 다니면서 저희가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로 바쁘기도 하고 원래 살림에 별 관심이 없어서 결혼해서도 시댁에 크게 신경 쓸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참석하겠지만 집안일은 자신이 없네요. 결혼했어도 살림은 서로 공평하게 나눠서 할 거고 반찬을 사 먹거나 가끔씩 집에 일해주시는 사람 불러서 할 생각입니다. 저희끼리는 이미 얘기가 다 끝났고 이 부분은 태혁 씨도 이해해준 부분이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못해서 답답했더니 큰며느리는 자기 할 말을 잘해도 너무 잘해서 탈이었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좋은 회사 다녀 사회생활에 도가 둬서 그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러는지 시부모 앞에서도 기죽는 건 전혀 없어 보였죠. 그렇다고 자기 할목하고 당당한 걸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시어머니라고 괜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은 아니었으니 이해는 했지만 그 정도로 며느리와 척을 지고 살아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은 큰며느리 친정집에 일이 있다는 얘기를 아들에게 전해 듣고 걱정돼서 안부 전화 한 번 한 것 가지고도 저를 탓하더군요. 어머니, 자꾸 이렇게 연락하시면 좀 곤란해요. 안 그래도 평일에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쉬는 날 어머니 전화 받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부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나는 일이 있다고 하길래 걱정이 돼서 그랬지.
그렇다고 통화를 길게 하지도 않았잖니. 5분 정도 한 게 그렇게 스트레스였니? 아휴, 그래, 미안하다. 앞으로는 너한테 무슨 일이 있던 말던 관심 끄고 전화 안 하마. 아이고, 엄마 화났어?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뭐하러 이 사람한테 그래? 어? 앞으로는 그냥 나랑 통화해요. 큰애가 시집 오기 전부터 자기한테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 그러길래 저도 엄청나게 조심하며 살았어요. 애들이 어쩌다 시댁 한번 와도 일하느라 고생하는 애들 잘 챙겨 먹이기 바빴지. 와서 수저 한 번 넣거나 물 한 번 떠오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는커녕 자기 먹을 밥 푸는 것도 시켜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서 하는 둘째 며느리에게 매번 미안해 지경이었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아무리 며느리들이 CM이 위에 서 있는 요즘이라 그러지만 나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했다고 완전히 남의 식구 돼버린 건지 키워준 애미 앞에서 지 마누라 편만 드는 아들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 결혼시키면 내 품을 떠났으니 남처럼 생각하고 살아야지 생각했지만 너무 그러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상했죠. 결국 저도 서운하다는 표를 했고 속상한 마음에 큰애와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 하나 참으면 애들끼리 다른 걱정 없이 잘 살겠지 싶어서 그냥 두었는데 하다 애들이 저희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둘째네가 일찍 결혼을 했고 큰애가 늦게 결혼을 해서 그 사이 둘째네 애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애들은 결혼해서 몇 년간 임신 얘기가 없더니 뒤늦게 자기들이 딩크라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들은 원래 아이를 좋아하는 애라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걔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냥 며느리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부모 심정도 모르고 그런 결정을 했다더라고요. 내가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니 말을 하면 안 되는 건지 몰라도 옛날 사람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남이 자식을 낳지 않는다는 게 황당하고 기막히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딩크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딩크라니? 애를 안 낳겠다 그 소리니?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결정이에요. 저나 지영이나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저희 부부한테는 아이가 큰 행복이 못 될 것 같아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아무리 요즘 사람들 자기들밖에 모르고 산다 그러지만 장남이 자식을 안 보겠다는 걸 우리들은 이해를 해달라는 말이야.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니들끼리 다 결정해놓고 우리들은 통보만 하면 끝인 거냐? 그럴 거면 앞으로도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남편이 웬만해서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 일은 정말 화가 났던지 애들 결혼하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만만한지 내 앞에서는 깨죽거리며 입만 잘 열던 큰며느리도 그런 시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화를 내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애들 마음이 변할 것 같지도 않았죠. 그 일로 저희 부부와 문제가 생겼던 큰며느리는 우리가 뭐라 하건 말건 자기 고집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른으로서 속상은 했지만 지가 그러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강요를 할까 싶었죠. 그런데 그런 큰애가 어느 날은 둘째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저번에 형님이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뭘? 걔가 너한테 말했으면 좋은 소리는 아니겠지 뭐. 그게요, 저더러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걔가 웬일이니? 이제는 너랑 친하게 지내볼 생각이 있다니?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뭐가 고마운 건 줄 아세요? 글쎄 제가 애를 낳아서 고맙다고요. 형님은 딩크라스 자식 안 볼 건데 제가 사고 쳐서 아들 낳아줬다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덕에 형님 책임이 줄었다고요. 저 그 말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니까요. 자기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려고 했더니 어린 나이에 애 낳고 기르느라
고생할 만큼 한 지 손아래 동수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둘째한테 전해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던지 제가 다 둘째에게 미안해졌어요. 내가 시어머니로서 도리를 못해서 큰애가 그런 소리를 가감없이 하는 건지, 둘째는 뭐라고 큰애한테 매번 무시당하고 그런 소리나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기막힌 큰며느리의 행동에 큰며느리와 제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더욱 깊어만 졌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도 큰애한테 좋은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명절날 음식 다 해놓고 사람 기다리게 하는 것도,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 시간마다 조금씩 늦는 것도 그동안 다 참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지 사정을 왜 봐줘야 하나 싶은 겁니다. 나더러 괜히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했으니 시집살이는 안 시키겠지만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이 잘못한 일에는 혼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잔소리를 하게 되었죠. 바쁘다고 혼자 유세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 갖추고 기본을 지키라며 그 정도 소리는 했습니다. 근데 큰애는 자기 잘못한 건 기억도 못하는지 그런 잔소리마저 듣기 싫어서 그런 일로 자기 남편을 잡들이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들이 술에 진탕 취해 전화가 와서는 자기 힘들다고 저더러 그만 좀 하라 한탄을 하는 겁니다. 엄마, 제발 지영이한테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왜 며느리 그냥 두지 못해서 그러세요? 나도 중간 노릇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두 사람 이러면 나 진짜 힘들어요. 정말 죽겠다고요. 아들이 이혼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거 아니면 엄마도 좀 참아주세요, 제발.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얼마나 난리를 피웠으면 걔가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평소에는 나한테 말 못하고 참았다가 술 들어가니 술김에 말이 튀어나온 모양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시어머니 짓을 했다고 그것들이 그러는지. 큰며느리에게는 있던 정도 없었지만 이제는 아들까지 미워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걔들한테 신경을 끄고 살기로 했습니다.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없는 사람인 듯 생각하기로 했죠. 며느리한테 제가 연락을 안 했더니 남편 따라 같이 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예 마주칠 일이 없으니 내가 큰며느리랑 문제 생길 일도 없고 며느리가 하나도 아닌데다가 원래 둘째가 살갑게 자라다 보니 저도 괜히 미운 며느리 안 봐서 더 편했어요. 아마 큰애도 싫은 시모 안 봐도 좋다 싶었겠죠. 덕분에 가정의 평화를 지킨 저는 앞으로는 큰애는 없는 셈 치며 둘째 며느리나 챙기면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점점 심해지는 큰며느리의 폐악을 모르지 않았는지 그 일로 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웬일로 저를 위로까지 하고 말이죠. 자식 낳아봐야 다 소용없지. 애초에 바라면 안 되는 게 부모인걸 우리가 어쩌겠어. 그래도 당신한테 내가 있으니까 당신도 다른 일 신경 쓰지 말어.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고. 큰아이 일로 속상해하는 걸 알고 남편이 자기가 내 편 들어주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결혼은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우리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자식들은 벌써 둥지 찾아 떠났으니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속 끓이지 말고 우리도 우리끼리 알아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도시살이도 얼추 정리하고 고향 가서 소일거리나 하며 살자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매일 헬스장을 드나들며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지내던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죠. 담배도 진짜 끊은 양반이 폐암 말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쩐지 어느 날부터 자꾸 골반이 아프다 그러길래 병원 한번 가보자고 그랬는데 남편이 운동하면 낫는다고 고집스럽게 버티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네요. 하지만 아픔을 느낀 순간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폐에서 시작한 암이 이미 골반뼈까지 전이가 되어버려 골반이 아팠던 거라 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상황에 남편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차도는 그리 좋지 못했어요. 남편이 말기암이란 얘기에 온 식구들이 크게 충격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특히 정 많고 눈물 많던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속상해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님 고생만 하시다가 가시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가긴 누가 가니? 치료받고 나을 건데. 너는 벌써 초상 난 것처럼 울지 말고 너랑 네 식구들 건강이나 챙겨라. 이런 와중에 니들까지 아파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우는 며느리 앞에서 괜히 차갑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야말로 남편과 자식들 몰래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제가 늘 의지하기만 했던 남편이 아파버리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섭더라고요. 그동안 가장 역할하느라 고생만 한 남편이 말년에 병을 얻어서 가게 될 줄은 누가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남편은 가정의 책임감 때문에 자기 몸 관리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겠다고 50대부터 늘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나더러 건강 타령하며 자기 따라 운동 다니자고 했었는데 매일 잔병 치레하던 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 간병하느라 하루 종일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며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티를 낼 수가 없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남편이 누워있는데 속 편할 여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나도 울어버리고 스트레스라도 덜 받고 싶기도 했지만 내가 힘들어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힘들까 싶어서 매번 괜찮은 척 할 수밖에 없었죠. 괜찮아. 당신 이겨낼 수 있어. 요즘 암이 뭐 별거야? 치료만 잘 받으면 충분히 살지.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말자 우리. 제가 알 수 있는 건 매일 독한 항암에 지쳐 치료를 포기하려는 남편을 응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루 종일 병원에서 남편을 챙기는 동안 둘째 며느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들려 남편과 저를 보고 가곤 했습니다. 제가 병원밥 물려할까봐 반차들을 해가지고 오고 가끔은 제 대신 시아버지 병수발에 들기도 하며 저를 물심양면 도와줬죠. 평소라면 며느리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 그런 도움도 거절했겠지만 그때는 저도 많이 힘들었던지 그런 도움이 정말 절실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큰애는 정말 한 번을 오질 않더라고요. 어쩌다 지 남편 따라서 끌려오는지 한 번씩 오는 날이면 병원 냄새가 싫다며 얼굴을 죽상을 하고는 1시간도 못 돼서 일어나곤 하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며느리가 저한테 말도 없이 병원에 찾았더라고요. 제가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며느리가 왔다 간 것을 보고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알려줬거든요. 언니, 아까 언니 큰며느리 왔다 갔어. 언니 못 봤지? 병실에 막 뒤지는 것 같더니 후다닥 도망가듯 가버리던데? 뭔가 이상하더라. 제가 큰며느리랑 별로 친하지 않은 걸 알고 있던 그 동생이 큰애가 웬일로 왔다 싶어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가 없을 때 슬쩍 와서는 남편 옆에서 뭘 찾는 듯 뒤적거리더니 제가 돌아오기 전에 후다닥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중 남편은 의식이 거의 없어서 도둑 깨어있질 못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에 도둑처럼 다녀간 모양입니다. 일부러 사람이 없을 때 왔다가 간 것 같다는 말에 놀란 제가 병실을 살펴보았고 혹시나 사라진 게 있나 싶었던 저는 남편이 써두었다는 유서가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신이 있었을 무렵 유서를 쓰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좀 지난 일이라 제 기억도 확실하진 않아서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상태가 너무 나빠져 호흡기 의지에 의식 없이 지내던 남편이라 제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큰애를 불러다 따질 수도 없고
저도 큰 며느리를 의심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인사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의식이 없는 상태로 떠나고 말았네요.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의 장례를 치르느라 저는 유서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장례식 다음날 큰 며느리가 혼자 대뜸 찾아오더니 갑자기 유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 유서 적어 드셨죠? 아버님 유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애들한테는 알리지도 않은 유서를 보여달라는 말이 큰애가 내가 유서를 잃어버린 걸 알고서 일부러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사라진 유서가 큰며느리의 지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서? 글쎄,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걸 어디 뒀는지 지금 모르겠네. 내가 지금 찾아보마. 안 그래도 애들 다 불러놓고 유산 이야기 하려고 했으니 내일 태역이나 다시 와라. 그때 보여주마. 저는 기지를 발휘해서 찾아서 보내주겠다며 며느리 돌려보냈습니다. 당당한 제 태도에 그 애도 순순히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 대신 가짜 유서를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남편 필체와 비슷하게 남편이 쓴 것처럼 꾸며서 말이에요. 제가 남편 유서를 본 적은 없으니 내용은 모르겠지만 진짜 유서를 가져간 며느리 떠보려던 저는 남편이 전 재산을 제게 넘기겠다고 하는 가짜 유서를 적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 애가 발끈해서 무슨 실수라도 하지 싶었거든요. 다음 날이 되었고 약속대로 큰 집 아이들과 작은 집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유서 보여주세요. 설마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그럼 내가 그런 중요한 걸 잃어버릴 리가 있니? 내가 잘 보관해둔 걸 찾았지. 자, 여기 있다. 당연히 유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찾았다는 제 말에 당황해하는 큰며느리에게 가짜 유서를 보여주자 제 예상대로 큰며느리는 전부 제게 유산이 상속될 거라는 유서 내용에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진짜 아버님 유서 아니잖아요. 그 재산이 어떻게 다 어머니 거예요. 이러시면 곤란하죠. 없는 유서를 만들어서 자식들 나몰라 하시려고 그러세요? 글쎄, 그거야 남편이 그러고 싶었던 모양이지 왜 나한테 그러냐?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유서 따로 있잖아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그러고 보니 다른 애들은 유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너 혼자 유서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거야 당연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 그럼 이 유서가 왜 가짜라고 생각하냐? 네가 본 적이 있는 거니 설마? 아니, 딱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희 목 제대로 챙겨줘야죠. 어떻게 아냐 묻는 제 말에 횡설수설하던 큰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몫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만히 듣고만 있던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큰애 손에서 냅다 휴대폰을 채가더군요. 그러더니 폰의 통화 녹음을 뒤져서 전에 자기가 들었다는 통화 내용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둘째 며느리가 남편 아프고 나서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게 있었어요. 큰애가 시아버지 아픈 걸 보고는 미리 사망보험금 안 들어놔서 아쉽다는 통화를 누구랑 나눴다는 거였죠. 둘째가 엿들은 거다 보니 그때는 제가 큰애한테 따져 물을 수 없었고 저도 설마 걔가 그런 소리까지 했을까 싶었는데 통화 녹음을 들으니 둘째 말이 사실이었네요. 이렇게 될 거면 진작 보험이라도 들어놓을 걸 그랬어. 이제 와서는 들지도 못하는데 진짜 아깝지 않니? 야, 사람 일 어찌 될지 알고 미리 그러겠어. 넌 욕심도 많다. 어차피 너네 신부 죽으면 유산 받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이왕이면 돈이 더 생기면 좋잖아. 근데 얼마나 주실까? 나 요즘 그게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와. 생각보다 시댁재산이 꽤 되거든. 그래도 장남은 더 챙겨주지 않았을까? 글쎄, 유서 같은 거 써둔 건 어때? 미리 확인해보지 그래? 유서? 하긴 시아버지 성격상 아무 언질도 안 할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미리 봐봐야겠다. 둘째 며느리가 쥐고 있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큰 며느리의 음성에 모두들 크게 놀랐습니다. 친구랑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정말 별소리 다 했더군요. 어머니, 이것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핸드폰이 통화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녹음 들은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몇 번 친구랑 내 욕하는 거 녹음된 거 다 들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는 하다 15분님 욕까지 하고 있었네요, 형님.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내 폰 빨리 안 내놔? 형수님 가만히 계세요. 끝까지 좀 들어보게. 자기 잘난 줄 알고 살기에 돈 욕심은 없는 줄 알았더니 관심도 없던 시댁돈에 욕심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 사이 둘째는 또 다른 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나 요새 엄청 왔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여기 우리만 쏙 빼고 재산 분할을 하라고 적혀있다? 큰애들은 그냥 두고 시모랑 둘째네한테 재산 남긴다고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줄줄이 자식들한테 당부하는 내용만 있고 끝까지 내 얘기는 없어. 진짜? 야, 너네 시모도 애 안 낳겠다고 한 일로 섭섭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가 맏며느리인데 어떻게 나를 빼놓고 챙길 수가 있어? 나 진짜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와. 최근 통화 녹음들 속에는 큰애가 자기 지인과 유서에 대해 나눈 이야기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쓴 유서를 큰며느리가 가져간 게 기정사실이 되었죠. 덕분에 유서 내용이 뭔지 모두가 알게 되었고 며느리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자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녹음을 듣고 다들 어이가 없고 황당한지 큰애를 보며 왜 그랬냐 묻는데도 큰애는 자기는 억울하다며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있던 큰아들이 움직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럴 줄은 몰랐는지 충격을 받은 큰아들이 순간 성큼성큼 나서서 냅다 큰며느리의 뺨에 내리치는 거였어요.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집 재산 관심 없다며 해드린 것도 없으니 바라는 것도 없다 그러더니 그동안 며느리 돈이는 제대로 한 적 없으면서 아버지 유산은 받고 싶었어? 그게 뭐 그건 당연한 권리야. 당신 이 집 장난이야. 근데 우리가 한 푼도 못 받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받을 건 받아야지. 닥치지 못해? 네가 그동안 뭘 한 게 있다고 그 돈에 욕심을 내? 그래서 아버지 병신 뒤져서 유서까지 훔쳐갔어? 이랬으니 아버지가 그런 유서까지 쓰셨겠지. 너는 우리 부모님이 대체 뭐로 보이니? 얼마나 우리 집을 무시하며 이런 짓을 해? 내가 너를 그동안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래도 와이프라고 여태 네 편만 들어줬는데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큰아들이 큰며느리에게 화를 내자 큰며느리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지 되려 아들에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큰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에게 억하심정이 있어 머리채를 잡겠다고 난동을 피우고 둘째 아들이 그걸 말리느라 온 식구들이 뒤엉켜 아수라장 꼴이 나고 말았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한숨만 나올 뿐이었어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거구나 하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큰애들한테 유산 주지 말라고 유서를 쓴 건가 싶었네요. 아마 그동안 큰며느리 하는 꼴이 못마땅했던 건 역시 저뿐만이 아니었던 거겠죠. 결국 큰아들은 이혼을 하기로 했고 제가 그 후로 큰애를 볼 일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남편도 없이 내가 걔를 어찌 당해야 하나 싶었더니 그나마 걱정은 덜어서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물론 내 자식이 이혼한다는 소식은 마음이 아프지만 아들도 그 애의 본색을 알아차린 만큼 그 결혼이 유지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후 아들은 이혼을 하고 제게 용서를 구하러 찾아왔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다 죄송해요. 그 사람 말만 듣고 부모님한테 불효를 했네요. 그때는 왜 그걸 몰랐는지.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정신 차리고 잘 살게요. 그동안 아들에게도 많이 서운했지만 막상 잘못을 구하는 아들을 보니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 집 식구들 이간질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그럴 일은 더 없을 거란 마음을 놓게 되었죠. 그 후 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고 혼자 고향으로 내려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남편 덕분에 받는 연금만으로도 제 생활비는 충분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자식들이 재산 먼저 물려줘서 감사하다며 각자 용돈까지 챙겨주니
제가 돈 부족해서 문제 생길 일은 없겠다 싶어요. 그것도 아마 큰 며느리가 있었으면 어림도 없었겠죠. 그 생각을 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 본색이 나와 이혼을 한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돌싱이 된 큰아들도 그동안 많이 시달렸던지 이제는 스트레스 안 받아 좋다며 잘 지내고 있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더 이상 걱정도 미련도 없네요. 그냥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늘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